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십니까? 본격 지식 충전 프로그램 이야기 더, 저는 유승진입니다. 먼저 오늘 이슈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달해드리는 오늘 이야기 더입니다. 세 분과 함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중원의 승자는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 중순 결론날 공산이 높아지면서 가운데 그 언저리 숨겨진 표심을 선점하기 위한 잠룡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부산에서는요, 이런 의미심장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그리고 이남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 상징인 붉은색으로 적혀있는 이 글귀 보면은 이재명 중도보수 국민의힘 입당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입당하세요. 지금 권유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일까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말했죠. 나와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다. 최근에 이 발언을 콕 집어서 정연욱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오후 1시부터요. 오늘에 지금 걸린 따끈따끈한 현수막입니다. 그 부산 수영구 본인의 지역구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아예 중도 보수라면 아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건 어떠냐 라면서 살짝 비꼬는 혹은 비판하는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사실 이 현수막 거는데요. 걸고 싶다고 다 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선관위 허락을 받았습니다. 관련해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규정을 받고 이렇게 현수막을 내건 겁니다. 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요, 이재명 민주당이 중도 보수면 파리도 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김기현 의원은 중도 보수 호소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혹시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뜨아라고? 웃는 거 보니까 아시는군요. 뜨거운 아메리카노. 반대말이 뭐죠? 그런데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뜨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야말로 뜨아한 거 아닙니까? 안 웃네. 이게 황당하다 그 말입니다. 자, 정광재 대표님. 네.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모순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건데 적절한 비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라면 정치인은 어떤 식으로든 그 국민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뜨아를 요구하는 분도 있고 아를 요구하는 분도 있겠지만 정말로 고객으로 와서 카페 주인에게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어떻게 되든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국민의힘입니까? 이재명 대표입니까? 이거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야말로 본인의 이 진보 진영에서의 위치가 워낙 확고하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중도 보수의 표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중도 보수 표를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야말로 정말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서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풍자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여당이 맹폭을 하더라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멈추지 않겠다는 뜻 아주 확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9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기존 재판이 다 정지될 수 있다. 이런 게 일종의 다수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이 대표의 이 발언이 사실 좀 불을 키웠거든요. 이게 사실이 맞는지도 궁금하고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제 헌법학자들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되겠죠. 대통령은 이제 헌법 84조인데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과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정지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임기를 마친 후에 재판을 받는 것이 맞는 건지 이것은 지금 누가 이걸 어느 게 다수설이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저는 아마 정치권에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국민적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나 사법심사가 그것을 우선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를 마친 후에 예. 형사상 소추에 대한 문제를 받는 것, 재판을 받는 것이 온당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 아니겠냐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어떤 지지자들의 의견이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들도 상당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권에서는 또 이렇게 나서요. 그러니까 이미 하던 재판까지 멈춘다 이런 규정은 사실 없다면서 기교적 해석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물론 뭐 사실관계를 일단 떠나서요. 정광재 대변인. 형사 재판 중에 또 1심 실형 선고를 받은 최대 잠룡이 이 말을 꺼냈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 셀프 면죄부로도 해석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것이 헌법상의 다수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 인수식 해석입니다. 이 문제가 한 번도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것은 적어도 이렇게 재판을 받는 중대 범위 혐의자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헌법상의 해석의 영역으로 남게 마련인데 지난해 6월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제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 당시에 돌이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문제가 사실 2017년에도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였는데 네. 성완종 사건으로 해서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고요.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3심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 유죄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헌법학자 10명에게 모 언론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7명이 기소는 안 되지만 재판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7명 가운데 대부분은 당시에 진보적 성향의 헌법학자라고 알려진 분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8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문제에 봉착했는데 주체만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후보로 바뀐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저는 이 2017년에 답을 냈었던 진보적 성향의 헌법학자들이 말을 바꾼다면 그거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있는 비명계에서도 그러니까 이 대표가 일종의 뭐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기 위해서 좀 대선을 출마하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명계에 있는 주자들이 뭐 일부 중도 보수론을 꺼내든 거를 비판하긴 했습니다만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선 출마를 노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선 나가려는 거 아니냐. 이 정도의 수위는 사실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 봤어요. 저도 오늘 보면서 보통은 이재명 대표의 중도 보수를 강조하는 발언들은 임종석 전 실장이나 굉장히 많이 비판했지만 예. 양기대 전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 그러니까 비명계 전직 의원들 초일의 간사이고요. 최근에 비명계 플랫폼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죠. 방탄 국회도 이어서 모자라서 방탄 정부까지 만들려고 하느냐. 네. 이렇게 콕 집으면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대선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고 당내에서 이런 발언 나온 건 저도 처음 봤습니다. 결국 이런 문제까지 파고들면서 어떤 예. 비명계 대선 주자 목소리를 키우려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공격이 쏟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론조사를 보면 뭐 중도층 지지는 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인데 중도층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입니다. 보면은 뭐 다른 주자들 거의 뭐 더블은커녕 최소한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또 이뿐만이 아니라 중도층 양당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여기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거의 뭐 한 더블 스코어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정기남 교수. 최근에 상속세, 소득세 등 뭐 감세 카드를 여러 가지 꺼내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호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어떤 실용주의 노선 그리고 또 실제로 상속세, 소득세 등 어떤 감면 카드, 감세 카드 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건 사실로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른바 탄핵 세력, 탄핵 찬성 세력, 그다음에 또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세력, 이 세력들이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지지로 수렴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예. 자,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전체 지지율에서는 또 우리가 30% 초반에 박스권에 갇혀 있다. 뭐 이런 평가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중도층의 이 확장을 더 만들어낼 것이냐.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엊그제 얘기했던 어제 얘기했죠. 민주당의 스탠스는 뭐 중도 보수 정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여하의 중도층을 소구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의 일관성, 그다음에 신뢰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더 보여줄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자 중원을 또 아주 절실하게 원하는 다음 잠룡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잠룡은 바로 이분입니다. 대통령은 불법 계엄을 통해서 불법인지 아닌지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 질문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환경노동위원회 오래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지금 무슨 이거 계엄 뭐 특검을 합니까? 환경노동부 장관이 왜 밖에서는 딴 얘기를 합니까 그러면? 아니 무슨 말씀 밖에서 무슨 말하는 것은 제 자유입니다. 국무위원이 국무위원으로서 책임을 지는데 왜 지금 질의 중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왜 그런 이야기를 다들 계속 의원님들 하십니까? 발언을 중지해 주시고. 자 김문수 장관 여권 내 일단 확고한 최대 잠룡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 어제 환노위를 보면은 뭐 거의 김문수 검증장 수준이에요. 어제 환노위 왜 열렸을까요? 오요한나 씨의 그 직장 내 그 얼마나 갑질을 당했는지 그런 의혹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원래는 열린 거였는데요. 그 열린 목표와는 달리 정부 김문수 장관한테 계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던가 역사에 대해서 묻는다던가 그래서 김문수 장관이 대선 후보로서 자질이 있는가 거의 이걸 검증하는 장처럼 얘기가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계엄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의원님이 판사입니까? 라면서 반박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사실은 계속 그 조기 대선 그런 거 아니다. 대통령이 돌아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보면요. 김문수 장관 2월 달에 국회를 5번 찾았습니다. 어제도 왔고요. 오늘도 왔고요. 굉장히 많아서 요즘 기자들 질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지금 내놓는 상황이고요. 방금 중도 얘기를 했잖아요. 확장성 부족하다고 하니까 나는 밑바닥부터 출발했다라면서 그 특히나 확장성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최근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도 받고 적극적으로 또 반박도 하고 있다 이런 설명이신 건데 자 탄핵에 관련된 질문도 사실 쏟아졌습니다. 그런데요 김 장관 사실 약간 허를 찔린 듯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꾸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 상사 생일 축하를 강요하는 게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이렇게 했다가 주어가 바뀌니까 좀 조심하는 모습이에요. 주무장관이잖아요. 직장 내 갑질이라고 하는 그 사례들을 쭉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체가 뭐 경호처로 바뀐다고 해서 갑자기 소신이 바뀌고 사실관계를 좀 알아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여당 내에 소위 일위 주자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대접도 좀 받고 있어요. 국회를 5번씩 왔다 갔다 했던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자 이러면 지금 어찌 보면 김문수 장관은 주반 야대라고 하는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정서 주간에 낮에는 탄핵에 반대하다가 밤에는 결국 조기 대선 준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앞서 있는 장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보수 세력이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또 새로운 보수가 어떻게 정립돼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소신 발언도 해야 되는 것이고 저런 사안에 대해서도 여당 후보 1위 후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정광재 대표님. 뭐 김문수 장관 행보 하나하나가 사실 관심인데 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 기각을 바란다는 말과 김 장관이 보여주는 일정 간에 좀 편차가 심하다. 이거 표리부동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자, 이게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간 걸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원래 뭐 가장 큰 결심을 할 때는 먼저 제일 찾아가는 게 보통 전직 대통령들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터 이 민주당이 김문수 장관의 이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의문입니다. 김문수 장관이 장관으로서 한때 국정을 전반적으로 책임졌었던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렇게 무리한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무리한 일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데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뭐 그런 가능한 이야기는 하겠죠. 김문수 장관도 결국에는 대선에 관심이 있는 거겠구나라는 해석은 가능한데 근데 정치를 오래 하거나 아니면 현역 정치인으로
만약에 대선이 이루어지는데 본인이 유력한 대선 주자로 꼽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만한 분이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그런 국민적 요구가 있을 때 그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제대로 된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김문수 장관이 MB를 만나건 또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건 이런 부분은 뭐 민주당이 그렇게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경 쓸 만한 일은 아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그런데 실제 정치권에서 떠도는 얘기를 뭐 보면은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뭐 새 대통령을 만들 수는 없어도 뭐 일종의 낙선은 좀 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떠돌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2016년도에 한 월간지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근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면서 말합니다. 차기 정권을 내 손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부인하긴 했지만 예. 어떤 전직 대통령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뒤에 뭔가 막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거고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유승민 전 의원이 최근에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기를 희망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것도 뭔가 그 등 돌린 강성 지지층 껴안고 뭔가 화해하려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것도 하나의 메시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보수 주자를 선호하는지는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좀 중심으로 보면 자, 김문수 장관, 홍준표 시장 또 심지어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뭐 사견을 전제로 여쭈면 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느 쪽에 눈길을 주고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보수 색채가 강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의 역학 구조만 놓고 본다면 주류는 강성 지지를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이고 예. 비주류가 이제 중도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주류 의견에 가까운 분을 선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보수의 과거 아이콘으로서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 또는 표를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네.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역할론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TK를 중심으로 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득표력 이게 네. 얼마나 될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의문입니다. 네, 사견임을 전제로 네,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자 이남희 기자 네. 어쨌든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김문수 장관이 좀 그래도 민주당으로부터 오해를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요새 언론 접촉명 상당히 넓어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제 환노위 갔었고 오늘 당정협의회 끝나고 있었고요. 기자들 만났고 네. 근데 4시 조금 지금 4시죠. 이제 네. 지금부터는 청년들과 또 또 만납니다. 간담회까지 가진다면서요.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니까 청년들 만나서 일자리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기자들 물었어요. 아니라더니 대통령 예방하시고 예. 요즘 굉장히 조기 대선 몸풀기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정치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원래 정치라는 게 그런 겁니다. 언론의 해석의 영역입니다. 네. 해석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요즘은 좀 여지를 남기는 이런 모습이고요. 지금 보면은 지금 청년 김문수 간담회라고 하네요. 장관이 예. 지금 청년들 만나서 지금 일자리 간담회하는 모습을 지금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이 시각에도 또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김문수 장관 모습인데 자, 두 분께 저 공통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면 먼저 정기남 교수께 이재명과 김문수 여야 최대 잠룡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뭐 지금 가장 절실하게 좀 어필해야 하는 게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이미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요, 이 탄핵 심판 3월 중순 정도로 이제 예상되지 않습니까? 예. 현재 이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고 나면 조기 대선이 있게 되고요. 조기 대선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우리 사회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역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경험도 했습니다. 또 보수 진영 대통령이 2번이나 탄핵당하는 이른바 그런 또 경험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탄핵 이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예. 그다음에 극렬해지는 이 진영 정치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이런 것과 관련된 국민적 여망이 굉장히 지금 높게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든 야든 뭔가 이 탄핵 이후에 대한민국의 어떤 재설계,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인지, 사회 통합을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리더십을 어떤 후보가 보여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저는 집중되고 있다. 그런 후보에게 아마 네. 중도층 또는 우리 일반 시민들의 어떤 여론이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정관장 대변인은 어떻게 보세요? 대선이 치러졌을 때 이른바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똘똘 뭉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중도 진영이 어느 사람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연령대로 보면요. 40대, 50대는 민주당 지지 성향이 많이 강한 것 같아요. 5, 60대는 뭐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한데 이른바 중도 진영에 있는 스윙부터는 20, 30대인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 20, 30대가 갖고 있는 고민이 무엇일까? 이 고민을 어떻게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가 관건이라고 생각되는데 20, 30대 하면 제일 고민하는 게 뭘까요? 아마 일자리와 주거, 육아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실용적으로 대안을 잘 만들어서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죠. 한 사람이 되겠으니까 뭐 결국에는 중도의 표심을 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기남 또 조선대 교수와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고요. 저희가 살펴볼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2인자의 전기톱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1등 공신이죠. 일론 머스크가 엄숙한 공식 석상에 뜬금없이 전기톱을 들고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싶으실 텐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Javier Milei from Argentina, you guys know who that is, right? This is the chainsaw for bureaucracy. Chainsaw! 자, 손정혜 변호사와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보면은 쇼맨십 엄청납니다. 전기톱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왜 흔들었을까요? 일단은 그 전기톱을 전해주던 사람이요.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려요. 아, 그래요? 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인데요. 2023년에 이 전기톱을 흔들면서 어떤 작은 정부, 효율적인 정부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퍼포먼스를 해왔고 그 뜻을 담아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최근에 뭐 효율적인 예산 뭐 이러면서 예산 감축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머스크에게 자신의 전기톱을 바로 선물한 겁니다. 네. 그러자마자 이 밀레이 대통령처럼 똑같이 전기톱을 흔들면서 정말 뭔가 이 관료주의에 대한 전기톱이다 하면서 퍼포먼스를 펼친 겁니다. 그러니까 관료자를 혁파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인데 뭐 이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눈에 띄는 발언이 하나 또 나왔어요. 정광재 대변인. 보면은 푸틴이 자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도대체 또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와 푸틴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휴전 협정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그 가운데에서 푸틴은 본인의 마음대로 이 휴전 협정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자신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또는 서방 국가의 유리한 쪽으로 휴전 협정을 이끌어내는 협상에 임해야 할 텐데 본인은 적어도 트럼프보다는 훨씬 우월한 협상가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돕는 자신을 푸틴은 흔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전체적인 휴전 협상에서도 미국과 우크라이나 또 서방 국가들이 우위에 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간접적으로 전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러우 전쟁 종전 협상에서도 또 본인의 힘을 과시하는 네. 그런 듯한 발언을 한 건데. 자, 일단 지금까지는 이렇게 좌충우돌 머스크의 언행에 있어서요. 트럼프가 상당히 좀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입니다. 손정혜 변호사.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금 보관소, 미국 정부의 금 보관소인 포트녹스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여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감사를 시사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이 포트녹스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음모론에 여러 가지 의문 제기에 상당히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제기한 바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미국의 신설 자문 기구이죠. 정부 효율 기구의 수장도 마찬가지로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의 금 보유국 내에는 원래 굉장히 많은 금이 보유되어 있었는데 예전에 누군가가 이것을 팔았다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연례 감사가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각종의 설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일론 머스크 감사가 필요하다. 트럼프 발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감사로 뭐 잘 공개되지 않았던 금창고가 열릴지 또 이게 또 관심인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트럼프가요 백악관 집무실 책상을 바꾸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일단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This is X, and he's a great guy, high IQ. And he's got this, check out this cool chain he's got. To restore democracy. 저때 저 책상이 그러니까 머스크 아들 저쪽만한 X라고 불리는 아들이 옆에서 저렇게 노는 모습이 보여서 저 책상까지도 화제였는데 근데 책상을 갑자기 바꾼다는 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관련해서 저 장면만 있는 게 아니라 머스크 아들 X가 코를 막 파고 또 책상을 만지는 내용도 이제 포함되다 보니까 예. 평소 개인 위생에 굉장히 예민한 트럼프가 그 때문에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이 추측성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트럼프가 얼마나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냐면 백악관 집무실에 손님이 오면 화장실 가서 손을 닦고 오세요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 악수를 한 뒤에는 이제 손 세정제로 손을 닦는 모습 그리고 진행자, 인터뷰하는 방송사 진행자가 기침을 하면 나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위생에 대해서는 조금 예민할 정도로 잘 챙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 아들이 코딱지를 묻혀서 그랬을까 싶기는 한데 진짜 여부는 아직 판가름하기 좀 어렵지만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자, 저 집무실 책상 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사실 역대 대통령들이 줄줄이 사용해왔던 거잖아요. 역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부터 8명의 대통령이 사용해온 정말 유서가 깊은 책상입니다. 저 책상이요 1880년도에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지금 당시에 헤이스 미국 대통령한테 선물했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때 뭔가 영국 배가 굉장히 침몰할 뻔했는데 그때 미국 선박이 구해주거든요. 고맙다면서 선물을 했고 당시에 그 레졸루트 홀을 만든 그 참나무 그 배에 들어갔던 나무를 이용해서 만든 네. 책상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요. 저기서 수많은 일들이 이뤄졌어요. 존 F 케네디 예전에 사진들, 집무실 사진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 아들, 딸들이 이렇게 뛰어놀거나 그렇군요. 아니면 이제 케네디 대통령 예. 아들이 숨어 있거나 이런 사진들도 과거에 지금 이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8명이 사용을 해왔고 미국 대통령들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사용해온 책상인데 잠시 이거는 이제 수리를 맡기면서 다른 책상을 이제 트럼프가 사용하게 된 거죠. 아주 유서 깊은 또 책상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 책상이 또 논란의 또 중심에 서기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타임지가 이런 표지를 사실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 표지를 보면은 머스크가 합성이 되어 있고 거기 저 결단의 책상에 머스크가 저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혹시 트럼프가 저게 거슬려서 바꾼 건 아닐까요? 저 사진을 보고 사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권력은 누구와도 분점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아무리 개인적으로 뭐 통이 크고 아니면 머스크에 대한 신임이 두텁다고 하더라도 저 사진이 타임지 커버 사진까지 실렸었던 걸 보면 네.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이런 사진에 대해서 묻는 기자에게 아직도 타임지가 영업 중이냐 이렇게 답변을 했었던 걸로 그래요? 알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령이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쩌면 뭐 다음 대통령 선거 아직 먼 시기긴 하지만 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안 나온다면 일론 머스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벌써 미국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에도 어쨌든 뭐 기분은 안 좋았을 수 있다고 하지만 머스크는 일단 당분간 굉장히 좀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머스크 고집 때문에 달 탐사 프로젝트가 좌초될 위기까지 놓여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우주개발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달에서 화상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창을 했었거든요. 미국 정부에 관련한 효율부 수장이잖아요. 그런 만큼 나사에 관련해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라고 지금 주장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나사가 개발 중인 발사장치 5조 원이 든다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고 예.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으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인 우주 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서 성조기 꽂게 하겠다. 이렇게 화성으로 방향에 대한 전환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가 지금 달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굉장히 거대하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포함해서 53개국이 어마어마한 프로젝트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참여를 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방향 전환해야 된다고 하니까 핵심 인사들이 지금 사직서 내고 은퇴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그래요? 그런 만큼 이 새로운 행정부가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소 축소하거나 진행이 더딜 가능성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손정혜에서 설명대로 들어간 인력 자원 사실 이게 얼만데 이게 이렇게 쉽게 뒤집힐 수 있는 겁니까?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예. 2020년 기준으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한 예산이 32조 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한 1,100원 정도 됐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조 원 정도가 되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53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10번째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네. 우리나라도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달에 가는 것은 이제 쉬워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더 어려운 화성으로 가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화성으로 간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화성에 갈 수 있는데 달에 가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네. 그런 비전을 갖고 이야기하는 머스크도 상당한 리더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워낙 사적인 곳에서는 이제 논란이 많은 인물이라 그래서 앞으로 미국 정치 아니면 기업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또 오늘 이야기 한번 핵심만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지 이슈를 속살까지 파헤쳐보는 몰랐던 이야기 더 시간입니다. 지식충전 지금 시작합니다. Plants import steel for pipe manufacturing used by energy companies. 자, 금뿐만이 아니라요. 달걀, 커피, 오렌지 아주 원자재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달걀부터 좀 얘기를 짚어볼까요? 달걀 일단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이게 금값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얼마만큼 올랐을까요? 네, 요새 금이 난리인데 예. 진짜 금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예. 황금알이라고 불리는 이제 계란인데요. 지금 미국의 그 계란 가격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도매 기준으로 예. 12알이죠. 한 도전이라고 하는데 이 12알이 한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예. 2달러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사상 최고치를 뚫었어요. 바로 아, 그래요? 8달러거든요. 그러면은 한국 돈 하면 거의 한 12,000원 가까이 되는 돈인데 이렇다면은 한 알에 거의 1,000원 가까이 되는 달걀 하나에 1,000원이요? 수준이죠. 예. 그러니까 황금알이라고 불러도 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걀 하나에 1,000원이면 계란 후라이 하나 부쳐 먹는데 한 1,000원에 소금값까지 더하면은 꽤 비쌀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달걀값이 오르는 게 계속 이 귀한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값이 오르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데요. 2월 1일 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펜실베니아 쪽에서 식료품 업체가 그 물품들을 이제 운송하잖아요. 예. 운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계란이 이제 꽉 차 있었나 봐요. 그거를 털려고 했던 사람들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네. 보통 현금 차량을 턴다던가 그러니까요. 금괴를 턴다던가 하는데 이제는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달걀 10만 개를 훔쳤다가 잡혔는데 예. 달걀 가격이 한 5,800만 원 정도 됐다고 가격만요? 하고요. 예. 가격도 굉장히 높습니다. 또 그리고 또 유통마트에서는 또 그 계란 1인당 구매를 또 한 개를 줬다 그래요. 그래서 네. 막 사재기 못하게 또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리밋 2 해가지고 2개 정도씩만 다 살 수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이런 소셜 미디어 같은 데에다가 달걀 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지금 저렇게 달걀을 주면서 프로포즈를 하는 저것도 반지 대신에 달걀인가요? 네, 일종의 발렌타인이었지만은 발렌타인이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때 또 이렇게 계란으로 자신의 사랑을 또 이렇게 보여주는 네. 따뜻한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금계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금계란이 등장을 한 것 같은데 자, 이 때문에 그런지 미국 내에 닭이
닭이 반려동물 3위로 껑충 뛰어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보통 반려동물이라고 하면 예. 순위가 개, 고, 물 이런 순서거든요. 그쵸. 개, 고양이, 이제 뭐 물고기 같은 금붕어류 이런 게 이제 개, 고, 물 순서로 항상 나오는데 네. 물고기를 제치고 지금 닭이 미국에서는 3위로 지금 급부상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개, 고, 닭 이런 순서가 됐죠. 미국 반려동물 제품협회에서 출처를 명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8년만 해도 닭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가구 숫자가 미국 전체에서 한 580만 가구 그 정도였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자료를 보면 1,000만 가구가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래요? 1,100만 가구 예. 이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은 개, 고양이 다음으로 흔한 반려동물이 닭이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예, 직접적으로 키우면 좀 경제적인 이득 효과가 있어요? 그 사실은 이거를 냉철하게 분석을 해보면 이거 닭을 기르려면 닭장도 마련을 해야 되고 네. 사료값도 들 것이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뭐 아무래도 개나 고양이에 비해서는 뭐 닭을 화장실을 가리게 한다든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로 그런 식으로 품이 들 거를 생각을 하면 그 자체로 뭐 달걀 값으로 뭐 본전 이상 나온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거를 반려동물로 내가 정을 주면서 기르는 동물이라고 한다면 정을 주는 반려동물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계란도 얻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거 일석이조 아니냐라는 식으로 이제 인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 닭을 임대해주는 서비스도 어느 정도 지금 주목을 받고 네.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닭장하고 닭 키울 수 있는 장비하고 닭을 뭐 반년 단위로 이런 식으로 임대를 해주고 임대료를 이제 지불을 하면 그 닭을 키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달걀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 가지고 뭐 그런 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할 정도로 네. 달걀 문제, 닭 문제 이게 지금 미국에서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달걀 값이 이렇게까지 폭등한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일단 제일 쉽게 지적을 해볼 수 있는 건 이제 사료값이 불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물, 가축, 가금 이 사료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것이 이제 옥수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옥수수 되게 많이 수출하는 나라라고 하면 이제 뭐 순위 꼽아보면 항상 5위권 안에 들어온 나라가 원래 우크라이나였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이 옥수수 수출하는 양이 적을 때 뭐 한 3, 4조, 많을 때 한 7조까지 봅니다. 7조 원까지 보거든요.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뭐 해외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뭐다라고 하면 요즘 이제 K-팝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K-팝 연간 수출액이 다 모아 보면 1조 원 좀 넘는 그런 분량인데 예. 우크라이나에서는 옥수수를 많이 팔 때 7조 원치를 판다 전 세계라고 아, 하니까 그래요? 예. 약간 옥수수는 우크라이나의 카리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 정도로 세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곡물이었는데 예. 아무래도 전쟁 때문에 이게 수급이 불안해지다 보니까 가격이 쌀 때도 있고 비쌀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번처럼 뭔가 기후 요인까지 겹치게 네. 되면 사료값이 일단 많이 올라간다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달걀 값이 오를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 막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그렇죠. 이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근래에 최근에 어떤 게 이제 들어왔냐면 바로 조류 인플루엔자가 미국을 강타를 한 것입니다. 작년 한 11월, 12월 사이에 예.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 계란을 수확하는 이 양계 농가에 계속 퍼지고 있다라고 네. 해가지고 뭐 살처분한 숫자가 매달 뭐 거의 1,000만, 2,000만 뭐 이런 단위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달걀을 낳을 수 있는 닭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갑자기 이런 달걀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그만큼 더 계란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우크라이나의 아이돌인 옥수수도 문제인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그렇습니다. 또 특히나, 특히나 좀 이번에 관심이 더 많이 가는 게 네. 원래 기본적으로는 이 조류 인플루엔자라는 거는 사람에게는 잘 전염이 되지 않고 예. 이 닭들 사이에서 걸리는 거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 가끔가다 이제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수의사들 사이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람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 해서 더 경각심을 갖고 엄격하게 관리하자라는 바람이 불면서 이 그만큼 닭을 키우기가 힘들어지고 있고 살처분도 많아지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 달걀을 구하기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조류 인플루엔자 영향이라고 하면 사실 과거에도 또 있었던 일이기도 한데 그럼 결국 이 현상도 일시적인 현상이 좀 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보다는 예.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사실은 더 높아요. 예. 근데 이거를 좀 더 이제 그 경제학적으로 풀어보자면은 이렇게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 지금 예. 인플레이션 우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에그플레이션이 영어로 하면은 에그리컬처하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예요. 네. 그러니까 농업을 표시하는 에그리컬처 그리고
물가 상승을 표시하는 인플레이션. 이게 합쳐가지고 에그플레이션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은 보통은 뭐라고 그럴까요? 경기가 뜨거워지면 소득이 증가하고 육류 소비가 늘면서 발생하는 네.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 발생하는 것들은 그것보다는 이제 공급 충격, 소위 유행병이라든지 뭔가 기상이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에그플레이션, 계란이 에그, 네. 요거는 사실은 없던 용어인데 최근에 이제 그 계란값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에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에그플레이션은 농산물 가격 상승이 주도하는 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런 에그플레이션의 지속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사실 뭐 한국만 하더라도 매년 뭐 양파값이 뭐 막 급등했다, 대파가 급등했다, 뭐 당근이 급등했다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없는 이유는 그 농업 종사자들이 이런 것들, 이런 뉴스에 반응을 해서 더 많이 심는 농작물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6개월, 1년 후에는 다시 가격이 안정되는 경향이 높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옥수수나 밀, 네. 뭐 대부분의 농산물들이 오를 때는 6개월, 1년 동안에 2배, 3배 오른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한 6개월, 1년 지나면은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이 뭐 어떤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냐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후에는 다시 제자리로 가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 물론 장기화되지는 않더라도 네. 우리가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나비 효과처럼 해서 우리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우선 근데 그 우리가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는 게 미국만 하더라도 지금 계란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1년에 뭐 150% 이렇게 올랐다 얘기하는데 실제 지금 미국의 식품 물가 상승률은 미국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낮아요. 그래요? 미국의 지금 전체 물가 상승률이 3%인데 식품 물가 상승률은 2.5%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너무 과도한 우려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우려가 정말 확산돼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걱정되는 것은 물론 이런 식량 자급률이라든지 곡물 자급률이 낮다라는 점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수입해 오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긴 합니다만 한국의 물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거 비용이나 뭐 교통 비용 이런 것들이 높지 식음료 비용이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런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에 농산물을 수입해 오는 것들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다지 그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시대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서 농산물을 주로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뭐 계란은 그렇게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이런 설명을 해주신 건데 그런데 문제가 이 계란뿐만이 아니어서 또 문제예요. 보면은 요즘 음료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다고 해요. 대표적인 게 커피라고 하는데 이 커피는 왜 이유가 뭡니까? 왜 오릅니까?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상, 기후, 날씨 문제를 좀 크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커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대부분 다 수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뭐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 커피 키웠다 이런 분들 안 계시잖아요. 커피는 이제 다들 수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더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세계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수출하는 나라,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라고 하면 항상 1위를 차지하는 나라가 브라질이고 두 번째를 차지하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두 나라 다 지금 좀 작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제 로부스타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더운 날씨도 좀 잘 견디고 대신에 이제 비가 좀 더 와야지 잘 자랄 수 있는 이런 식의 커피를 좀 많이 기르는 편인데 베트남에는 가뭄이 좀 심해가지고 커피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니와 세계 제1의 커피 생산국인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상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요즘 커피값 오르는 거는 이 브라질에서 커피 농사가 안 되는 거가 크다라는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브라질에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는 한파의 영향으로 커피 작황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사실은 브라질의 이 커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던 그 결정적인 계기는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벌써 한 4년 전이죠. 2021년 7월 달에 네. 브라질은 이제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 남반구에 있으니까 7월 달이 겨울인데 그때 서리가 너무 심하게 내리면서 커피들이 냉해를 굉장히 많이 입어가지고 자라기가 어려워졌다. 그래서 그때의 일단 브라질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리 문제가 너무 심해가지고 단순히 좀 뭐 열매가 좀 덜 맺혔다, 좀 덜 자랐다 이게 아니라 네. 커피가 거의 죽게 되는 일이 대거 발생을 했거든요. 아, 저렇게요? 네, 그래서 그때 아예 커피를 갈아엎고 새로 커피를 심는 이런 농가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좀 생산이 좀 잘 되나 싶었는데 금년 지난 7, 8월 그 사이에 그러니까 브라질 겨울에 다시 한번 그때보다는 약한 서리가 닥쳤는데 네. 이번에는 그때에 비하면 서리가 약했는데도 이번에는 새로 심은 좀 연약한 커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피해는 그때 못지않게 크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커피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아져가지고 이번에 좀 수확량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제 베트남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국제 커피 시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커피 가격이 상당히 좀 심하게 올라가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벌써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뭐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커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후 변화에 유독 약한 이유가 있어요? 커피가 몇 년 전부터 이제 기후 변화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제일 좀 위험한 작물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었거든요. 예. 그 이유 자체가 커피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원두 커피에는 주류로 제일 많이 소비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 네. 커피 같은 경우에는 좀 날씨를 많이 탑니다. 일단 커피는 좀 따뜻한 나라에서 자란다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너무 추워서 커피 농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적인 인식인데 네. 이 아라비카 커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따뜻한 곳에는 또 자라나지 못합니다. 따뜻한 곳이지만 지대는 높아가지고 너무 덥지는 않은 곳. 너무 예민한데요? 그렇습니다. 또 열대 지방처럼 비가 너무 많이 올 때도 또 자라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정도는 건조함도 있어줘야 되는 곳.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잘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작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나라가 커피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면서 세계 시장에 커피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기후 변화로 전 세계적인 이 기상 조건이 좀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이 나라에서 좀 몇십 년째 하고 있던 커피 농사를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하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더군다나 이 기후 변화 문제가 바로 뭐 몇 년 사이에 금방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식의 계속된 문제가 추가로 발생을 하면 커피 작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일이 발생을 하거나 네. 혹은 뭐 일시적으로 또 갑자기 커피가 잘 됐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또 커피가 공급이 잘 안 되는 이런 식의 좀 들쭉날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이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기후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 커피에는 사실 구조적인 변화도 또 숨어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퀴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커피 값이 상승한 이유는 중국인이 땡땡땡에 열광하기 때문이다. 땡땡땡. 네, 땡땡땡 커피 무엇일까요? 대신에 혹시 고량주 아닐까요? 고량주에 열광하기 때문에 예. 커피 대신에 술을 좀 많이 먹는 건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네. 혹시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두리안. 두리안이요? 네, 두리안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죠? 사실 두리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인기가 별로 없는 과일이에요. 동남아 과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뭐 수입도 많이 안 하고 사실 맛있는 먹는 분도 많이 없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지금 중국입니다. 네. 중국에서 지금 두리안 갖기 위해서 서로 지금 막 밀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두리안이 중국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리안을 키우던 곳이 이제 대부분 이제 태국에서 수입을 많이 했는데 네. 태국에서 수입하는 걸로 모자라서 베트남에서까지 이 두리안을 키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리안이 계속 잘 팔리니까 그동안 기존에 이 두리안을 그 커피를 키우던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의 이 농가에서 커피 농사 이제 다 그만두고 우리 두리안 키우자 그래서 다 지금 두리안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커피 생산량이 확 줄어서 네. 커피가 지금 이렇게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태국에 그 찬다불이라는 이 지역이 있는데 예. 거기가 원래 이 두리안이 굉장히 유명했대요. 근데 거기서 두리안을 잘 키우다 보니까 거기 그 도시가 엄청 발전해서 막 호텔도 생기고 막 쇼핑몰도 생기고 막 이걸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도 저거 하면 안 될까 싶어서 이 두리안 농사를 그렇게 열심히 짓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 중국인 어쨌든 뭐 인구도 엄청나니까 네. 두리안 장사로 또 전환을 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중국인들은 왜 저렇게 두리안을 좀 좋아하는 겁니까? 그 두리안이요. 그 사실은 그 배불렌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네. 수요가 늘어나는 그 가격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데도 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반대여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가 이 사치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보여주기식이라는 거죠. 나 이런 걸 가졌어. 예. 그러니까 중국인 지금 14억 인구가요. 두리안을 약간 보여주기식으로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명품처럼. 그래서 지금 뭐 그 SNS 같은 데 보면은 뭐 결혼 선물로 막 명절 때 막 귀한 선물로 두리안을 이렇게 선물을 하다 보니까 네. 14억 인구가 하나씩만 두리안 사도 이게 몇 개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요. 두리안 일종의 부의 상징처럼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뭐 두리안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은 자 커피 생산이 줄고 그래서 커피 가격이 뛴다 이런 건데 자 뭐 커피, 계란 이렇게 저희가 쭉 얘기하고 있는데 자 소장님 결국에는 저렇게 오르는 게 우리 경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네. 좀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농산물, 농축산물을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나라가 주로 많이 생산하는 수입하는 농산물들이 뭐 옥수수도 있고 예.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것들 다 한 6%대씩 수입을 하거든요. 전체 그 농축산물 중에서 당연히 원화가 약세를 보이는 와중에서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면은 한국 경제에도 부담이 생길 여지는 분명히 있겠죠. 예. 다만 이게 갑자기 생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내성이 좀 생긴 부분들도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로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에게 우려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또 말 그대로 이 스태그네이션 네. 이게 경기 침체를 표현하는 단어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보통 나쁜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경제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은 좋은 일들이 쌓여야지 발생하는 거예요. 즉 소득이 증가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가 올라가고 하는 그 와중에서 보면은 좋은 인플레이션 단계를 거쳐서 나쁜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요. 예. 결국 나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긴축 정책이 결국 경기 침체를 가져온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기대가 합쳐지면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런 나쁜 기대들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이나 투자자들이 자산 가격이 하락할 거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게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자산 가격이 급락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과거에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시기가 1980년대 초반에 미국의 오일 쇼크 때였거든요. 이 당시에도 연준이 금리를 20%까지 올리면서 너무 긴축을 심하게 한 나머지 경기가 아주 죽어버렸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높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다 지갑을 닫아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더 이렇게 악순환이 진행됐던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를 너무 크게 지금 우려할 정도는 아니에요. 예. 다만 이런 것들이 향후에 그런 가능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 네. 트럼프의 관세 효과까지 차곡차곡 쌓여서 생각하면은 향후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곽재식 작가님 지금 시청자들, 소비자들 가장 큰 우려는 내가 사 먹는 커피 가격 당장 오르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새 저가 커피 브랜드들 많아서 손쉽게 싼 커피 많이 먹었었는데 앞으로 커피 더 비싸지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변화를 요즘에 이제 경제 문제로 좀 접근을 해야 될 때다. 예. 과거에는 기후 변화라고 하면 이게 뭐 지구의 멸망과 관련된 문제다, 인류의 멸종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기후 변화가 너무 가까이에 왔기 때문에 브라질의 날씨가 우리나라 자영업 경기를 뒤흔드는 그런 시대가 됐거든요.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카페가 굉장히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커피 가격이 올라가지고 커피 소비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 자영업 경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 브라질에서 쓰는 말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아시는 거 있으십니까? 전 따봉 말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나라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 기후변화라는 전 세계적인 영향 때문에 그 경제적인 영향이 우리나라에 직격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일에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좀 예. 보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자영업 여파까지 미칠 수 있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안전자산인 금, 또 이것도 원자재지만 금값이 천정부지로 또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퀴즈가 준비되어 있죠. 네, 퀴즈 가보겠습니다. 금이 안전자산 된 계기는 닉슨 대통령의 땡땡땡땡 폐지 선언 때문이다. 땡땡땡땡 폐지 선언. 네. 좀 너무 어려운데요. 혹시 답을 알고 계십니까, 작가님? 닉슨 우리가 무슨 정치적인 비리 사건 있을 때 무슨 게이트 이런 말 많이 쓰지 네. 않습니까? 그거의 원조가 닉슨의 워터게이트 워터게이트. 사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 되게 한이 많이 맺히신 분일 테니까 GATE 게이트 아닐까요? 오, GAT. 난 게이트 아닙니까?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아, 틀렸군요. 전혀 아니었고요. 네, 정답이 뭔가요? 정답은 근본위제입니다. 아, 무슨 뜻이죠? 네, 근본위제 이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좀 쉽게 네. 얘기하자면 화폐 단위의 가치와 금의 일정량 가치가 등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이 본위 제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은 뭐 그 달러로 금 몇 개를 살 수 있느냐 요건데 요거를 폐지를 한 이유가 뭐냐면 폐지를 하게 된 이유가 닉슨이 저거를 폐지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금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온스 28g을 35달러로 그 당시에는 은행에 가서 지금 바꿀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어떻게 은행 가서 금을 바꿔? 그렇죠. 요즘에 다 금은방에서 하는 일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닉슨이 저걸 중단한 이후로 미국에서 저게 금지가 됐는데 저게 금지가 된 이유가 베트남 전쟁 때문입니다. 베트남 전쟁을 저 당시에 하고 있었는데 베트남 전쟁 하다 보니까 돈 많이 쓰잖아요. 네. 달러를 많이 찍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졌겠죠. 달러 가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미국 국채를 가진 나라 입장에서는 미국 저거 저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네. 미국 달러 완전 땅으로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 이거 금으로 바꿀래 하고 미국 은행한테 달려가가지고 그거를 다 금으로 바꿔달라고 다 이렇게 손 벌리고 있었어요. 예.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달라는 금 다 주면 금을 보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금이 그 당시에 거의 다 동날 위기에 처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럼 금이 없으면 이거 완전 나라 국가가 이게 부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닉슨이 여기에서 우리 딱 근본이 이제 금지하겠다, 폐지해버리겠다. 더 이상 우리 은행에서 금으로 안 바꿔줄 거야? 네. 라고 하고 나온 게 지금 저 금태환 중단 선언입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금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은 사실 금값 너무 올라서 소장님, 사실 저는 요새 이 금이 안전자산이 맞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글쎄요, 뭐 금은 안전자산이 맞긴 맞죠. 예. 근데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위험자산 아닌가? 막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면은 결국 기축통화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은 금은 안전자산으로 분류하는 게 분명히 맞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왜 갑자기 금에 대한 이런 사랑이 넘치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안전자산이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는 금이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국채인데 네. 미국의 국채가 너무 미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찍어내고 그걸로 정부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국채가 너무 공급이 많이 되면서 매력이 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미국은 계속 정부 지출을 늘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미국은 계속 채권을 찍어낼 것 같고 그렇다면 매력 별로 없겠는데 네. 그러면 안전자산은 금밖에 없는데 똘똘한 자산 역시 금이야. 안전자산의 똘똘한 자산이 금으로서 거의 뭐 이제 거의 땅땅땅 찍히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금에 더 몰리는 이런 네.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금값이 무려 한 45%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자산이 1년 동안에 40% 50% 뛰는 것은 분명히 정상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런 적이? 있긴 있죠. 예. 이게 70년대 때도 지금 얘기했던 그 닉슨이 금태환제를 폐지하면서 금의 연결고리를 달러랑 끌어가면서 오히려 금값이 급등을 하면서 훨씬 더 많이 올랐던 시기도 있었고요. 뭐 팬데믹 때도 뭐 단기간에 한 50% 올랐던 적도 있어요. 근데 안전자산이라고 하면 보통 한 자릿수 때 네. 한 5%에서 한 10% 정도의 상승률 정도, 수익률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면은 최근 1년 동안의 금값 흐름은 다소 좀 과하다라고 볼 수는 분명히 있어요. 예.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김치 프리미엄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인 환경을 더 이제 증폭시키고 있는 건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금 투자했을 때 얻는 수익은 금값이 오르는 거 네. 그리고 거기다가
원화 약세로 인해서 또 수익률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있는 건데 김치 프리미엄은 원래 없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없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글쎄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에서만 과도하게 이런 금 수요가 더 커지면서 전체 글로벌 금값이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은 한국의 금값은 뭐 110, 120까지 올라가면서 네. 좀 우려가 커지고 있었던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께 개인 사견을 전제로 제가 좀 여쭤보면 이렇게 원자재가 폭등하고 있고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금을 지금이라도 좀 보유하는 게 맞을까요? 아,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금이라는 걸 원래의 성질로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해지할 수 있는 자산 또는 경기 침체를 방어할 수 있는 자산 이런 보험용으로 가져간다면은 금은 항상 어느 정도는 가져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뭐 적게는 한 2, 3%에서 많게는 한 10%까지 금을 가져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예. 그거는 금이라는 그 자산 자체가 이 물가 방어와 경기 침체 방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최근처럼 이렇게 금값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투자자들이 금을 보험 용도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해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산으로서 이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네. 이건 또 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1년 동안에 한 50% 가까이 오르고 3년 동안에 100% 오른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또 조정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거든요. 가령 지금 국제 금값이 거의 뭐 3,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3,000달러는 상당히 또 높은 저항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0달러를 찍고 나서 거기서부터는 또 일정 부분 장기간 또 조정 기간을 거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단기간 투자 수익을 달성하려고 금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같이 김치 프리미엄이 높고 저항선에 가까워지는 금은 좋은 투자 수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우선 전문가의 또 개인적인 의견이고 투자는 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 점 짚어드리면서 또 제언까지 주셔서 저희 지식 배터리 80에서 100%로 완충됐습니다. 몰랐던 이야기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해서 저희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3시 50분에 더 알찬 지식과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